죄송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상해 드릴게요.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깊은 밤, 목이 쉰 채 애원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난한 배달원 민지 씨는 방금 태양그룹 회장의 마이바흐 차량 측면을 들이받아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배상금 이야기를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빗물과 얼룩을 닦아내고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늙은 회장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 얼굴이 18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한남동의 화려한 저택에는 비단결 같은 삶을 사는 손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루한 차림의 아가씨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난 20년 가까이 은폐되어 온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눈물겨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와 함께 진실을 찾아 떠나보시죠. 11월의 서울밤 비는 그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얼음 바늘처럼 살갗을 찔러댔습니다. 한민지는 얇은 우비 사이로 스며드는 뼈 시린 추위가 낡은 스웨터까지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덜덜거리며 곧 부서질 것 같은 낡은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그녀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주문입니다. 딱 치킨 한 마리만 더 배달하면 됩니다. 뒤에 실린 보온통 안에는 아직 따뜻한 간장치킨이 들어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구 할증이 붙은 배달비 5,000주머니였습니다. 힘내자. 민지야, 넘어지면 안 돼.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고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이 헬멧 유리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손등으로 유리를 닦아냈습니다. 내일은 교회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의 병원비 납부 마감일입니다. 오늘 밤 이 돈이 없다면 할머니는 복도 침대로 밀려나야 합니다. 서울의 가난은 참으로 가혹해서 사람이 아픈 것도 허락하지 않고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서울대병원 근처 사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기서 꺾어 배달만 마치면 내일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반대편 차선에 있는 고급 세단 내부의 공기는 숨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태양 제국을 이끄는 박태준 회장은 뒷좌석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은 빗발엔 옛 사진 한 장을 떨며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제사입니다. 정확히 18년 전,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사거리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가 그의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회장님, 빗줄기가 너무 굵습니다.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앞좌석에 앉은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탁한 눈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매년 그랬듯 그는 유령처럼 과거를 찾아 이 주변을 맴돌게 했습니다.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그와 함께 사는 유일한 손녀 박소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서류상 소라는 친손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비즈니스 세계를 누려온 그의 직감은 정반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소라에게는 아들의 눈빛이 없었고 며느리의 선한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계산적이고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늙어서 노망이 난 걸까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무거운 한숨 소리는 차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고급 세단이 병원 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길이 너무 미끄럽네요. 시야도 안 좋고,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 오른쪽 사각지대에서 노란 물체가 통제불능의 속도로 튀어나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끼어드는 택시를 피하려다 기름투성이 도로 위에서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심해. 민지의 비명은 날카로운 스키드 마크 소리에 집어삼켜졌습니다. 낡은 오토바이의 다 다른 브레이크 패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늘어져 흘렀습니다. 민지의 눈앞에 번쩍이는 삼각별 로고가 보였고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쾅! 끔찍한 충돌음이 고요한 밤을 찢어 놓았습니다. 민지의 몸은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마치 찢어진 인형처럼 멀리 날아갔습니다. 오토바이는 불꽃을 튀기며 도로를 미끄러져 고급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등으로 떨어진 민지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고통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덮쳤고 짭짤한 눈물과 피비린내가 뒤섞였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 2명이 뛰쳐나와 우산을 펼쳤지만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찌그러진 차 문을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계집애가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경호원 중 한 명이 천둥 소리보다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차체의 긴 흠집을 보고는 웅크리고 있는 민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쏘아 보았습니다.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내 목숨을 팔아도 못 물어내. 민지는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욱신거렸고 찢어진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 빗물에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상처가 아니라 뚜껑이 열려 나뒹구는 치킨 상자였습니다. 노릇했던 치킨 조각들은 이제 더러운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되는데. 민지는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충돌로 다친 다리를 질질 끌고 도로 위를 기어가 치킨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나의 5,000원. 할머니의 병원비. 모든 것이 저 치킨 조각들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야, 묻잖아. 귀 먹었냐? 난폭한 경호원이 그녀의 우비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뒷좌석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가 기겁하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박태준 회장은 비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망가진 차 따위에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폭한 경호원의 손에 들린 작고 떨고 있는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기묘하고도 찌릿한 감각이 그의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손 놓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덜덜 떨며 유리가 깨진 헬멧을 벗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긴 검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고통과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비서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정하지만 강인해 보이는 눈썹, 고통을 참을 때 입술을 앙다무는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슬픔이 서려 있지만 맑게 빛나는 그 눈. 똑같다.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 그것은 18년 전 오늘 같은 비 오는 밤에 숨을 거둔 자신의 아들 박도현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주인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것을 느낀 비서가 걱정스레 불렀습니다. 권력자의 내면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 없는 민지는 허리를 깊이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더 해서라도 조금씩 갚겠습니다.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가난한 자의 절박한 본능처럼 더러워진 치킨 조각을 상자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에게 씌워진 우산을 뿌리치고 비싼 양복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어린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울먹임이 섞여 나왔습니다. 차 따위는 걱정하지 마라. 묻고 싶은 게 있다. 이름이 뭐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민지가 고개를 들자 눈물 고인 눈동자가 노인의 슬픈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낯선 두 사람 사이에 전율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민지예요. 고아고요. 저한텐 할머니뿐이에요. 고아. 박 회장은 되물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차 값은 물어낼 필요 없다. 대신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가자. 당장. 안 돼요. 민지는 기겁하며 물러서서 아픈 다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병원 갈 돈 없어요. 비싸요. 전 괜찮아요. 이 주문 다시 배달해야 해서. 그녀는 억지로 일어나 오토바이를 세우려 했지만 이미 축이 부러진 오토바이는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녀는 다시 차가운 도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아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가난의 진창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자 박 회장은 누군가 늙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 아이를 차에 태워 서울대병원으로 간다. 당장. 하지만 회장님. 경호원이 말리려 했습니다. 당장이라지 않나. 박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전례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민지는 두 경호원의 부축을 받아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혀졌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크림색 가죽 시트를 더럽힐까봐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제 배달 가방. 민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가방도 가져와. 박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차가 사고 현장을 뒤로하고 출발했습니다. 밀폐되고 조용한 차 안에서 박 회장은 단 1초도 민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길 때 이 각도에서 그는 오른쪽 귓볼 바로 아래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 도현에게도 정확히 같은 위치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아가.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을 뻗어 얼굴을 만지고 싶었지만 멈칫하며 거두었습니다. 올해 몇 살이니? 민지는 배달 가방을 방패처럼 끌어안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18살이에요. 18세. 그 숫자는 박 회장의 귀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꽂혔습니다. 18년 전은 아들이 죽은 해였고 며느리가 만삭의 몸으로 사고를 당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엄마와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적이 혹은 어떤 음모가 있었던 것이라면 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창밖의 하얀 빗줄기를 바라보며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늙은 회장의 머릿속에는 밖의 폭풍우보다 더 거센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정말 내 핏줄이라면 지금 저택에서 공주처럼 살고 있는 박소라.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이 빗속의 만남은 우연인가? 아니면 죽은 아들의 영혼이 아비를 버려진 핏줄에게로 이끈 필연인가? 차는 어둠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진 두 사람을 태우고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으로 단단히 묶인 채 이제 막 드러나려는 비극과 경악스러운 진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대기실의 벽시계가 무겁게 움직여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고급 양복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18년 전 그날의 공포스러운 장면이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도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던 18년 전의 그 밤에도 의사가 걸어나와 고개를 저으며 90도로 사죄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영원히 떠나버렸고 비극 속에서 갓 태어난 피덩이 손녀만이 남았었습니다. 회장님, 몸 좀 녹이시게 따뜻한 커피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박 회장은 손을 저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접수처를 바라보았습니다. 필요 없다. 그보다 그 아이 신원 확인은 했나?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름은 한민지, 그리고 이제 막 만 18세가 되었습니다. 18세. 손녀 박소라와 동갑입니다. 우연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를 흔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18살 아이는 많으니까요. 생일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생일이 언제지? 비서는 회장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속삭이듯 하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5월 3일입니다. 정확히 18년 전 오늘입니다. 5월 3일. 박 회장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가 비틀거리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늙은 가슴 속에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운명이 이토록 잔인하고 얄궂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해, 같은 도시에서 태어난 두 아이. 한 명은 황금 저택에서 공주처럼 살고 한 명은 사회 밑바닥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아이가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른팔에는 하얀 붕대를 감고 이마에는 찢어진 상처를 가리는 거즈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절며 걸어 나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납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병원비 걱정이 더 무서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정산되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비서가 재빨리 다가가 알렸습니다. 민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박 회장 앞으로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난하지만 바르게 자란 아이의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래서 꼭 갚겠습니다.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박 회장은 말없이 작은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싸구려 옷 앞코가 터진 운동화, 하지만 자존심으로 빛나는 눈빛. 그는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 쳤습니다. 일단 여기 앉거라. 망가진 오토바이는 새 것으로 보상해주마. 오늘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민지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비 때문에 시야가 안 좋아서 제 과실도 있었는걸요. 병원비 내주신 것만으로도 빚을 많이 졌습니다. 박 회장은 한숨을 삼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데리러 오시라고 할까? 밝았던 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거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가슴 아플 정도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듣기로는 태어나자마자 어느 비 오는 밤에 보육원 앞에 버려졌대요. 박 회장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랑 살아요. 절 주워 길러주신 분이에요. 할머니 이야기를 하자 그녀의 눈빛이 따스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박 회장은 양복 주머니에서 금도금된 명함과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는 태양그룹 회장 박태준이다. 이건 적선이 아니라 배상금이야. 받아서 오토바이도 고치고 할머니 보약이라도 사드려라. 민지가 거절하려 하자 그는 진심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네,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기에 손녀를 이렇게 정직하고 효심 깊게 키우셨는지.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의 고급차는 번화가를 지나 성북동 달동네에 가파르고 좁은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민지가 다리를 절뚝이며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박 회장의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룹 총수의 차갑고 결단력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김비서 서류를 다 뒤집어 박소라의 출생 기록과 민지의 보육원 입양 기록을 전부 재조사해 18년 전의 1분 1초까지 정확히 알아내야겠어. 그 후 며칠은 박 씨 저택에서 피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4일 후 비서실장이 회장의 책상 위에 기밀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소라 아가씨의 서류는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합니다. 5월 3일 새벽 3시 20분 서울대병원 출생. 하지만 민지 양의 서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민지 양은 출생 증명서가 없습니다.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생후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바구니에 담겨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가장 중요한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비서가 중년 여성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운명의 밤 신생아실 당직 책임자는 수간호사 최경자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아드님의 사고 후 불과 5일 만에 그녀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공금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잠적했다는 겁니다.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횡령 후 도주.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간호사 최경자 역시 5월 3일 바로 그 병원에서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주한 후 그녀의 친자식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 회장의 머릿속에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돈이 궁한 간호사,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고아, 그리고 버려진 가난한 아이. 세기의 뒤바뀐 운명이 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인가? 더 기다릴 수 없었던 박 회장은 민지의 할머니를 꼭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인사동 깊숙한 곳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궁에서 은밀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솔향기가 은은하고 가야금 소리가 흐르는 방 안에 민지를 키워준 이순자 할머니가 낡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몇 잔의 술이 오간 후 박 회장은 수저를 내려놓고 맞은편의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민지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디 기억을 떠올려 주십시오. 18년 전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이 없었습니까? 이순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평범한 수건에 쌓여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멈칫하더니 늙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잠깐만요. 하나 더 있었어요. 애들 장난감인 줄 알고 나중에 크면 주려고 깊숙이 챙겨뒀었는데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겹겹이 싼 천을 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의 거친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세월의 색이 바랜 은장 놀이개였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은방울 3개가 달린 붉은 매듭끈은 빛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딸랑. 은방울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지만 박 회장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가슴 뛰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건 박 회장은 말을 더듬으며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입니다. 제 며느리가 첫 아이를 위해 직접 디자인해서 이 거리의 공방에 주문 제작했던 겁니다. 방울 밑바닥에 태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는 방울 밑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많이 흐릿해졌지만 태양이라는 두 한자가 핏줄에 명백한 증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갑에서 늘 가지고 다니던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만삭의 며느리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한복 치마 저고리에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것과 똑같은 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지와 이순자 할머니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충혈된 눈으로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가난한 배달 소녀 민지, 아니 자신의 진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이개를 다시 보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지야. 그의 목소리가 오열 속에 터져 나왔습니다. 부탁이다. 나와 유전자 검사를 해주렴. 지금 당장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은 3세기만큼이나 길었습니다. 태양타워, 최상층 회장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적막한 공간에 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천 건의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의 손은 얇은 종이 한 장을 들고 격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판결문 같은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생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고 72세
노인의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은 없습니다. 불쌍한 도연의 유일한 핏줄, 잃어버린 손녀가 진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인터폰 버튼을 눌러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들여보내. 육중한 오크 문이 열리고 지수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울고 있는 권력자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듯 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고생시켰구나. 내가 바로 네 친할아버지다. 흐느낌 속에서 그는 옛날 간호사 최경자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탐욕과 질투 때문에 그 여자는 자신의 친딸과 박씨 가문의 영예를 뒤바꿔 치기 했습니다. 자신의 딸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고귀한 핏줄인 지수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내다버린 것입니다. 잔혹한 진실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 할아버지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막대한 유산이 아니라 집에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럼 순자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애씨 씨 가문의 은인이 하루라도 더 고생하게 두지 않겠다. 그날 오후 태양그룹의 검은 세단 행렬이 성북동 좁은 골목 앞에 멈춰서며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박 회장은 직접 두 사람이 사는 10제곱미터 남짓한 좁고 습한 단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칠이 벗겨진 벽에 소중히 붙어있는 지수의 우등 상장들과 머리맡에 놓인 할머니의 관절약 봉지를 보며 박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이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린 뒤 두 사람 모두를 한남동 저택으로 모시겠다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18년간 지수에게 쏟은 할머니의 사랑은 태산보다 높았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택의 철문이 열릴 때 지수는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아버지가 그녀를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 18년간 봉인되었던 방으로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여기가 내 부모님의 방이란다. 박 회장이 속삭이며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습니다. 철커덕. 문이 열리자 세월의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떠난 날 그대로였습니다. 방 구석에 세워진 기타와 일담한 책들, 위로 뽀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 들어가 유품들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준비했지만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부드러운 비단으로 만든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저고리 가슴팍에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은장 놀이개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곳에 달아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아빠, 엄마. 생전 처음으로 지수는 그 신성한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저고리를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박 회장은 문가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아들과 며느리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느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회장은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만한 태도의 박소라가
식당에 들어섰다가 식탁에 앉아있는 지수와 이순자 할머니를 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런 가난한 배달애가 우리랑 겸상을 해요, 공기 탁해지게. 소라는 입을 삐죽이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대리석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입 다물어 앉아서 읽어봐라. 네, 친엄이 최경제에 대한 내용이다. 회장의 호통 소리가 방을 울려 집사들조차 떨게 만들었습니다. 소라는 서류를 집어들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사진들, DNA 검사 결과. 모든 것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공주가 아니라 도망친 범죄자의 딸이었습니다. 아냐.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할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소라가 소리 지르며 서류를 던져버렸고 눈물로 비싼 화장이 번졌습니다. 전 박소라예요. 할아버지의 유일한 손녀라고요. 진실은 바꿀 수 없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 또한 내 어미 욕망의 희생양이니 그 점은 탓하지 않겠다. 하지만 지난 18년 동안 너는 지수가 누렸어야 할 모든 것을 누렸다. 오늘의 그 오만하고 무정한 태도는 네가 박시성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증거다. 소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 회장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 쫓아내지 마세요. 갈 곳이 없어요. 박 회장은 눈을 감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쨌든 18년 동안 키운 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라를 일으켜 세우며 비행기 티켓과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은혜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거짓된 그늘이 아닌 내 힘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정직하게 살면서 내 어미의 죄를 갚으며 살아라.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수는 고소해하기는커녕 연민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비참함이 밀려왔고 소라는 문을 박차고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던 비단결 같은 삶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비 온 뒤에 하늘이 더 맑아진 듯 했습니다. 직후 가족 변호사가 모든 지분을 지수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지수는 부드럽게 서류를 할아버지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받을 수 없어요. 지수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배낭에서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저는 누리기만 하는 상속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 두 발로 서고 싶습니다. 박 회장은 놀란 눈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공정 배달 플랫폼에 대한 상세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지수가 겪었던 고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을 제공하며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이자 도현 아빠의 딸이라는 자격을 증명하고 싶어요. 지수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박 회장은 계획서를 보고 작지만 강인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18년 중 가장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박씨 집안의 사업가 피가
생각보다 더 진하게 흐르는구나. 돈은 그냥 주지 않겠다. 대신 내가 너의 첫 번째 투자자이자 가장 엄격한 고문이 되어주마.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봐라. 미래의 회장 박지수. 창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며 먹구름을 몰아냈습니다. 차가운 밤비가 그치고 마침내 무지개가 떠올라 강인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그 운명의 밤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중심가의 마철로 25층 지수 커넥트 제아이수 커넥트의 CEO 한지수 박지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의 분주한 차량 흐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얇은 우비를 입고 떨던 배달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지수에게서는 당당한 리더의 기품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사고 보험료 인상안과 기사님들을 위한 기능성 깔창 지원안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비서가 신이 나서 보고했습니다. 지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 커넥트는 단순한 배달 앱이 아니었습니다. 전례 없는 인간적인 정책으로 한국 스타트업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제국을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북한산 자락의 평창동 저택으로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주방에서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요리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거실에서는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샜지만 혈색 좋은 박 회장이 신문을 보다가 주방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따뜻한 가정의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딸 왔어.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오크 원목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웃음소리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식사 도중 TV 9시 뉴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21년 전 신생아 바꿔치기 및 공금 횡령 사건의 유력 용의자 전직 간호사 최경자 씨가 동남아 오지에서 인터폴에 검거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식당의 공기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수저를 내려놓고 화면 속 수갑을 찬 초췌한 여자를 응시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고 다른 손으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이전 세대의 모든 악연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며칠 후 최경제에 대한 충격이 가라앉을 무렵 박 회장 앞으로 호주에서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그려진 엽서였습니다. 뒷면에는 낯익은 글씨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최혜린이라는 본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소라였습니다. 동봉된 사진 속의 혜린은 명품 드레스 대신 카페 유니폼을 입고 음료 쟁반을 들고 있었지만 땀 맺힌 얼굴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커피를 만들고 월급을 받았어요. 많지 않지만 이 돈을 쥐니 마음이 묘하게 편해요.
저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날 저에게 엄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서랍에 엽서를 넣었습니다. 방황하던 소녀도 마침내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그룹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수 커넥트의 신사옥 준공식이 언론과 수많은 배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로비 한가운데 놓인 강화 유리 진열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 트로피나 보석이 아닌 처참하게 찌그러진 마이바흐 범퍼와 앞바퀴가 꺾이고 녹슨 낡은 스쿠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동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적의 시작. 3년 전 비 내리던 밤의 사고는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찾게 해준 운명이었습니다. 진열장 앞에 선 3대의 세 사람, 박태준 회장 이순자 할머니, 그리고 손녀 박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며 그 행복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진은 진리 하나를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불행이 신이 주시는 값진 선물의 거친 포장지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양심을 지킨다면 어떤 비도 언젠가는 그치고 반드시 무지개가 뜬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 오는 밤의 배달 소녀와 외로운 회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감동과 온기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수와 할아버지, 그리고 순자 할머니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저는 도시 어딘가에서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